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새댁이에요. 제가 최근 본의 아니게 분에 넘치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분 세탁을 하게 됐어요.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서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잘 이어가고 싶은데 이게 제 의지만큼이나 쉽지가 않네요. 결혼하면서 주변의 친구들까지 다 인연을 끊어버려서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께서 끝까지 들어보시고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저와 남편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연인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이 꼬이지 않았다면 절대 만나지 못했을 운명이거든요. 저는 일본어를 전공했어요. 어릴 때부터 언어 번역이나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일본 만화나 영화를 보다가 관심이 생겨서 학창 시절부터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다가 대학까지 일본어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형편이 좋지 못해서 일본으로 어학연수는커녕 여행 한번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격증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제게 기회가 하나 생겼어요. 친구가 하기로 한 통역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친구에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르바이트를 못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제게 부탁했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혼자 공부만 해봤지 통역 일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다른 친구 알아보라고요. 나 아는 선배가 갑자기 너무 급하다면서 연락한 건데 되게 간단한 일이래. 자격증 같은 거 없어도 괜찮다고 했어. 그래도 네가 우리 과에서 통역 제일 잘한다고 교수님한테 매번 칭찬도 받았잖아. 펑크 내면 안 되는 일이라서 그래. 오늘만 좀 부탁할게. 이거 페이도 엄청 좋아. 친구의 완곡한 부탁과 생각보다 많은 일당에 저는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친구 대신 아르바이트를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운명처럼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제 친구에게 아르바이트를 부탁한 선배가 다니는 회사의 상사였죠.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지역 내에서 꽤 유명한 해산물 회사였어요. 주로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급하게 일본 거래처 직원들이 오게 돼서 통역할 사람이 필요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혼자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친구가 미리 보내준 해산물 관련 자료들을 반복해서 공부했어요. 우리나라 단어들로도 생소한 용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남편이 회의실로 들어가다가 봤나 봐요. 남편에게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저는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긴장을 많이 하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의실로 들어가니 제가 생각한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특히나 당시에 담당자였던 남편이 저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남편은 사람들을 주도하는 카리스마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어린 제 눈에는 진짜 어른, 능력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덕분에 그날 일이 잘 성사됐다면서 남편은 저를 따로 불러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어요. 남편은 정중하고 매너가 좋았어요.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덕분에 일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남편도 그날 저의 첫인상이 강하게 남아있답니다. 전혀 긴장한 기색이라고는 없이 자연스럽게 너무 잘해서 대학생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대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처음부터 끌렸어요. 그러다 그날 이후 남편의 추천으로 통역 일을 여러 번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통역이나 번역 일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 제게 소개를 해주었어요. 자주 만나다 보니 저희는 결국 정이 들고 말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바쁘게 보내는 사이에도 남편은 곁에서 많은 걸 도와줬어요. 취직도 남편 덕분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당시 남편 덕분에 통번역 아르바이트를 많이 소개받은 덕분에 일본 여행 한번 다녀온 적 없는 제가 자기소개서에 꽤 굵직한 경력들을 적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5년을 넘게 남편과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남자친구의 어머님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바로 지금의 시어머니셨죠.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 어떻게 아시는지 회사 앞으로 다짜고짜 찾아와 점심시간에 잠깐 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남자친구에게 연락할 틈도 없이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님의 첫인상은 굉장했어요. 환갑을 넘기신 나이에 빨간 정장에 저도 잘 못 신는 빨간 뾰족구두를 신으셨더라고요. 거기다가 명품 로고가 아주 크게 박힌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떡하니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헤어질 때 보니 커피숍에 들어올 때 봤던 요란한 색의 외제차가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 차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가씨랑 결혼하고 싶다는데 내가 아가씨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우리 남편 회사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를 했다고요? 남편분 회사요? 어머, 정말 몰랐어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아르바이트 했던 그 회사 대표가 우리 남편이에요. 뭐 조금 있으면 우리 아들이 대표가 되기야 하겠지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당시 남자친구가 일부러 제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그냥 평범한 회사에 실력 있는 직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례를 무릅쓰고라도 내가 아가씨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우리 회사 직원들 시켜서 아가씨 연락처 좀 알아냈어요. 언뜻 들으면 고상한 말투로 저를 배려해 주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지만 어머니의 말투가 저는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말을 빙빙 돌려서 하시지만 결국은 이 만남 자체가 제 호구조사를 하기 위한 만남이었으니까요. 대학을 5년이나 넘게 다녔다던데 왜 그랬어요? 저는 면접이라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도 잘 모르는 걸 도대체 어디서 알아내셨을까 싶었죠.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대학은 어머니 도움 없이 제 힘으로 다니느라 등록금 문제로 1년 넘게 휴학을 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대단하다, 고생했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반응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를 처음 봤을 때와 표정이 사뭇 바뀌셨거든요. 정말 커피가 식기도 전에 딱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습니다. 저와는 더 나눌 이야기가 없다는 표정으로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5년을 넘게 만났어도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쉽지 않겠다 싶었죠. 딱 봐도 어머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바로 남자친구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어요. 남자친구에게 왜 아버님이 회사 대표시냐는 말을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이때나 싶어 덥석 물고 결혼이라도 해달라고 할까봐 말 안 한 거냐고 따져 물었죠. 그런데 돌아온 남자친구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먼저 우리 어머니 혼자 만나게 해서 미안해. 부모님이 자꾸만 선보라고 하셔서 그냥 여자친구 있다고만 말했는데 벌써 자기에 대해 알아보셨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래도 말을 했어야지. 내가 어머니한테 자기 아버지 이야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우리 엄마 봤잖아. 그런 분이라 나도 창피해서 미리 말 못한 거야. 남자친구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았대요. 부모님은 사람의 됨됨이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조건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랍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외아들이니 당연히 회사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 실상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자신을 믿지 못하신대요. 내내 다른 임원들과 비교하면서 줄다리기 하느라 바쁘시다고요.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만큼은 저와 하고 싶대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며느리로 보고 싶어 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와 결혼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절대 회사를 남자친구에게 물려주실 리 없다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속상할까봐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 많이 다툰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이미 저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셨어요. 네 여자친구 어머니가 어디서 일하는 줄 아니? 자그마치 룸사롱이야, 룸사롱. 너희 아버지가 이 사실 알면 가만히 계시겠어? 너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해놓고 그깟 여자애 때문에 대표 자리 뺏길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날 도와줘야지. 엄마도 내가 대표 자리 뺏기고 임원들한테 넘어가는 거 싫잖아. 너 그 여자애 그런 집인 거 알면서도 지금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저희 엄마는 룸사롱에서 일하셨어요. 룸사롱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엄마는 룸사롱 안에 있는 주방에서 일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혼자가 되셨으니 낮에는 저를 보시고 제가 잠들면 밤에 나가서 일을 하셨어요. 벌써 일하신 지 20년도 훌쩍 넘으셨죠. 풍족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낮에는 저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 엄마는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저를 먹이고 가르치려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 남자친구를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저와 헤어지라고요. 저 같은 여자와 결혼하면 아버지께서 당연히 남자친구에게 회사를 물려주실 리 없으니까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아예 연애 결혼을 시킬 생각이 전혀 없으셨답니다. 집안 대대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집안이나 그에 걸맞는 집안과 정략적인 혼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한 회사의 대표로서 직원들을 책임지고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랍니다. 남자친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 내쳐질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어머님은 어떻게든 저와 헤어지게 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반대하시더라도 끝까지 자신이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요. 저는 말이라도 남자친구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은 저도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남자친구네 집은 아주 으리으리했습니다. 저는 그런 집은 생전 처음 들어가 봤어요. 매일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본 건물이었는데 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거기에 사실 줄은 몰랐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이게 바로 펜트하우스구나 싶었죠. 제가 집 구경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깜빡 잊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이유를 말이죠. 저는 오늘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 마음에 들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조건에 비하면 제 조건은 비록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저의 좋은 면을 어머니에게 많이 보여드리면 어머님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소연아, 집 구경은 잘했니? 네, 어머니. 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너무 감각 있게 잘하신 것 같아요. 꼭 잡지나 드라마에 나오는 집처럼요. 그래?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구나. 우리 아들도 장가 가면 바로 아래층에 신혼집 마련해 줄 생각인데 너도 이 정도는 준비할 수 있지? 저는 놀라서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며느리로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에 한 번 놀라고
이 집에 걸맞게 준비할 수 있냐고 물으신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네셨어요. 저는 뭔가 싶어 바로 꺼내봤어요. 그런데 봉투 안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가구 브랜드 카탈로그와 인테리어 회사 명함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집 이사할 때 도와준 인테리어 회사 연락처야. 너희 결혼할 때도 거기다 전화하면 알아서 다 준비해 줄 거야. 어머니께 가져다 드려. 저는 어머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게 인테리어 회사 연락처를 왜 주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버럭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어머니께서 왜 그러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제게 이 집에 걸맞는 혼수를 준비해오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소연이 데리고 집으로 오라길래 당연히 결혼 허락해주려고 부른 줄 알았더니 이런 식으로 소연이 곤란하게 해서 내치려고 부른 거였어? 내치긴 누가 내쳐? 결혼 허락해줄 테니까 마음껏 결혼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무슨 준비야? 소연이가 이걸 다 어떻게 준비해? 내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 며느리 억지로 보는 것도 억울한데 뭐든지 다 이해하고 양보해줘야 한다는 거니? 우리도 우리 집안의 수준이라는 게 있어. 쟤도 뭔가 양보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결혼까지 허락해주고 이렇게 좋은 집까지 주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와야지. 그런 억지가 어딨어. 이게 다 아들, 너를 위해서잖아. 너 결혼시켜주려고. 너희 아버지가 아시는 날엔 난리 나는 거야. 절대 너희 결혼 허락할 리 없어. 내가 대충 소연이에 대해서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줄 테니까 이 정도는 소연이 네가 어머니한테 말해서 준비해. 그래야 나도 결혼 허락해 줄 테니까. 어머니로서는 남편이 쉽게 고집을 꺾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어떻게든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요. 그중 어머니께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신혼집 혼수 준비였어요. 예비 시아버지에게 저에 대해 보여줄 만한 게 조금이나마 있어야 한다면서요. 저는 혼수만큼은 어떻게든 제 힘으로 하고 싶었어요. 남자친구는 그럴 필요 없다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물론 저 때문에 엄마까지 무시당하고 제 모든 인생이 부정당한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자친구도 제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결혼을 위해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만큼은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빠졌습니다. 신혼집 시공을 위해 은행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러 다녔거든요. 제가 정신없던 사이 시어머니는 다른 일로 바쁘셨더라고요. 상견례를 몇 주 남기지 않은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점심시간에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또 서류 봉투를 건네셨죠. 앞으로는 이게 네 이름이고 이게 네 경력이야. 너희 어머니 이름이랑 주소도 있으니까 상견례 날까지 잘 외워와. 어머니께도 잘 말씀드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마음대로 제 신분 세탁에 들어가셨더라고요. 이미 시아버지께는 저를 일본에서 공부하다 온 유학파로 소개하신 상태였죠. 심지어 제 어머니께서는 저와 함께 일본으로 넘어가셨다가 지금은 작은 숙박업을 운영 중이신 걸로 이야기를 해두셨다네요. 이 정도로도 우리 남편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어. 그러니까 상견례 날 너랑 어머니가 잘해야 돼. 절대 티 안 나게.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버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까지 거짓말을 시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너는 그럼 우리가 룸사롱에서 과일이나 자르는 여자랑 사돈이라도 맺을 줄 알았니? 너도 내 며느리감으로는 턱도 없지만 내 아들이 좋다니까 이렇게라도 포장해서 받아주겠다는 건데 너는 그 정도도 못하니? 안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는 절대 결혼 못해요.
저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엄마보다는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하겠다고 엄마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극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아버지까지 속이며 이런 결혼을 하고 싶을 리 없었어요. 너 미쳤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혼을 안 한다니? 잔말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도 지금까지 혼자 아등바등 사느라 지질이 고생만 했을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시집 오면 그날부터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뭘 자꾸 튕겨. 너도 너희 엄마처럼 그렇게 평생 힘들게만 살 거야? 너라도 똑똑하게 굴어야지. 순간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서글퍼졌어요. 저라고 제 사정에 대해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매일 아빠 없는 애라고 놀림당하며 자랐고 학창시절에는 급식비며 소풍비 한 번 제때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에나 퇴근해서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저는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매번 꾹 삼켰어요. 그리고는 그냥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혼났습니다. 하교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종종 서러워서 울기도 했지만 애써 엄마 앞에서는 항상 괜찮은 척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말이죠. 그러다 제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제 합격 사실에도 기뻐하지 않으시며 곤란해하시던 엄마의 얼굴을 보고야 그제야 저는 알았어요. 내가 엄마의 짐이구나. 더는 엄마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저는 그 길로 독립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에게 서운해서도 원망스러워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가 불쌍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서울에 있는 4년대 대학까지 합격했는데 고작 돈 때문에 마음껏 축하해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싶어서요. 그렇게 살아온 저를, 그렇게 살아오신 엄마를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짓밟으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셨죠. 네, 저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전혀 불편하지도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 안 해요. 어머머, 얘 좀 봐? 너 분명 후회할 거야. 저는 제게 소리를 지르시는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뒤로하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 제가 먼저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를 찾아가 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헤어지자고요. 남자친구는 계속 기다려달라고 매달렸지만 저는 그 애절한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먹지도 자지도 않고 울었어요. 하지만 분명 이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애초에 분수에도 맞지 않는 자리에 제가 시집 가봐야 앞으로 더 불행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며칠 동안 매일 걸려오는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찾아온 남자친구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시간이 며칠 흘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와 남자친구의 상견례 날이었을 그날이 됐어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새벽녘에 한껏 차려입으시고 서울에 올라오셨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엄마가 무슨 일로 서울에 올라왔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은 무슨 일이야. 너 상견례 날이니까 당연히 엄마가 올라왔지. 어때? 일본에서 숙박업하는 사장님 같아 보여? 저는 너무 놀라고 기가 막혀서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엄마가 그 일을 어떻게 알고 있나 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저희 엄마를 찾아가신 거였어요. 남자친구와 저와 헤어지고 난 뒤 울고불고 어머니에게 난리를 쳤나 보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헤어지자고 한 거라면서요. 어머니는 제 앞에서는 그렇게 못되게 굴고 두고 보자고 하셨으면서 정작 아들이라면 꼼짝도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너 시어머니 되실 분이 가게 앞까지 찾아왔더라. 내가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너는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네가 부잣집에 시집 간다는데 엄마가 이렇게 거짓말 하나 못 해주겠니?
엄마는 네가 좋은 집에 시집만 갈 수 있다면 상견례 날 아예 오지 말라고 해도 안 갈 거야. 엄마는 다 괜찮아.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나 시집 안 가. 그런 이상한 집에 절대 시집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얘가 바보같이 무슨 소리야. 그 집 아들이 너랑 결혼 안 시켜주면 죽겠다고 난리란다. 회사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네가 뭘 걱정하는지 엄마도 아는데 우리한테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 엄만 너 어떻게 해서든 그 집에 시집 보내고 싶어. 엄마는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셨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라면서 어떻게든 이 기회를 꽉 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더는 고생하면서 사는 건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서요. 못난 엄마 때문에 너도 고생할 만큼 했잖아. 그깟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랑 헤어진다는 게 말이 돼? 네 미래를 위해서야. 우리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자. 저는 결국 엄마의 설득에 넘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상견례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제 집에 올라가다가 잠깐 애들 신혼집에 들렀는데 벌써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더군요. 사돈께서 일본에 계셔서 챙기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희 안사람이 성화를 부려서 괜히 고생하게 해드렸네요. 하나뿐인 딸내미 결혼시키는 게 뭐 고생인가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찾아가 도대체 무슨 말까지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사는 곳이며 하는 일까지 속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미 신혼집 인테리어와 혼수까지 준비해오라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제게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요. 그리고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해서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냈냐고요. 엄마가 말했잖아. 너 그 집 시집 보내려면 엄마가 뭐든지 다 한다고. 엄마가 가게 사장한테 얘기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좀 빌렸어.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자기 명의로 된 집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않은데 돈을 어떻게 빌렸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성화에도 엄마는 이자니 원금이니 일체 제게 얼만지 말도 해주질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계속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했어요. 그 이후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이후 얼마 뒤 남편은 회사 임원이 됐어요. 대표가 되기 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순서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만 흘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시작부터 원활하지 않았던 결혼은 평탄하기만 할 리 없었습니다. 결혼하고도 친정엄마는 언제나 제 걱정뿐이셨어요. 혹시나 저희 친정이 가난해서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라도 하는 건 아닌지 엄마는 매일 걱정하셨습니다. 시아버지한테 거짓말 좀 했다고 매일 의기소침해져서 있는 건 아니지? 너도 그 정도면 엄연히 그 집 맞게 혼수 알차게 준비해서 시집 간 거야.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시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굴어. 알았지? 그럼 내가 기죽을 게 뭐가 있어.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엄마가 다 도와줄 테니까. 나는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사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엄마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일 좀 그만 쉬어요. 아이고, 평생 한 일인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엄마는 오히려 일 안 하면 병나. 혹시 나 결혼할 때 받은 대출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지? 내가 김서방한테 얘기해서 엄마 빚 갚아달라고 얘기해볼까? 아유, 무슨 소리야. 행여나 김서방한텐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엄만 괜찮아. 지금 네가 주는 용돈도 너무 많다.
엄마는 저와 제 남편이 알콩달콩 사는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절대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지금처럼 잘 살라고 하셨죠. 저는 엄마 말씀대로 잘 살고 싶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았던 사람처럼 여유 있는 모습으로 우아하게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니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몸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더 찔렸던 건 시아버지는 뵈면 뵐수록 다정한 분이셨어요.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회사 일 말고 다른 거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죠. 처음 시집 왔을 때 제게도 별 관심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 남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알게 된 일본 거래처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회사를 나와 새로운 회사를 만들면서 중요한 계약차 한국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제게 급하게 부탁해서 제가 오랜만에 통역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를 대하는 시아버지의 반응이 좀 달라지시기 시작한 것이요. 시댁에서 밥을 먹고 주방에서 저 혼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다가오시더라고요. 주방에는 들어오는 일이 없으신 분인데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 이사들한테 들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기특한 일을 했다고 아주 칭찬이 자자하더구나. 새로 생긴 회사 계약을 따냈다고? 그냥 할 줄 아는 말로 옆에서 몇 마디 거둔 것뿐인걸요. 그래도 제가 회사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어서 저도 뿌듯했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칭찬하고 좋게 봐주실수록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양심에 찔려서요. 이 동네가 아무래도 교통편이 불편한데 아직도 대중교통 타고 다닌다며? 내가 이번 일로 상을 주려고 하는데 차는 어떠니? 저는 시아버지의 선물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있기는 하지만 워낙 길치에 장롱면허라 자신이 없다고요. 시아버지는 그럼 다른 거라도 원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는 꼭 들어주시겠다고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에게 생활비를 받을 때도 죄책감이 들었는데 차까지 받으면 저는 그대로 거짓말을 하고 남편에게 빨대 꽂는 꽃뱀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를 뵐 때마다 마음 졸이며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시어머니도 역시나 보통은 아닌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잠깐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이 정도는 평소에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희 신혼집을 제 집 지나들듯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리 어머님의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들고 오신 박스를 발로 툭툭 치시면서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정말 내가 어쩌다 너희 친정 같은 사돈을 만났는지 모르겠다. 이거 우린 필요 없으니까 네가 먹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해라. 도대체 또 뭘 가지고 저렇게 호통치시나 싶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발로 차신 박스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보낸 사람이 저희 친정엄마더라고요. 박스 안에는 사과가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 엄마가 전화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다음 주면 명절이니 엄마가 명절 과일이라도 사서 보내야겠다며 시댁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친정어머니께서 명절이라 사돈댁에 선물이라도 하고 싶으셔서 보내신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그러실까요? 너도 눈이 있으면 좀 봐라. 도대체 어디서 사과를 사면 저렇게 볼품없는 걸 보낼 수가 있니? 과일 바구니까지는 내가 바라지도 않아. 그나마 사과라도 보내려면 최소 백화점 물건 정도는 돼야지. 설마 너희 엄마가 일하는 룸사롱에서 팔다 남은 거 보내신 건 아니지? 시어머니는 가만 보면 말을 참 밉살맞게 하는 재주가 있으셨습니다. 저는 듣다 보니 억울하기까지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면 저런 사고방식으로 사실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도 더는 듣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해도 너무 하시네요. 사람 성의를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세요? 사과가 싫으시면 그냥 두고 가세요. 제가 다 먹을 테니까요. 너는 평생 그렇게 없이 살아서 모르겠지만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 내가 먼저 봤으니까 망정이지. 너희 시아버지가 먼저 봤어 봐라.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명색이 일본에서 사업한다는 사돈이 이런 거나 보냈냐고 하지 않겠어? 시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 애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겪다 보면 언젠가 익숙해지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당한다고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당하면 당할수록 상처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주 반복되다 보니 제가 아무리 말대꾸를 하고 제 생각을 이야기해도 전혀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만행은 점점 더 심해지셨거든요. 어느 날 또 집에 오신 시어머니는 이제 하다하다 제게 카드 내역과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고까지 하셨어요. 혹시나 제가 친정에 돈이라도 보내나 싶어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제 통장이랑 카드 내역을 왜 어머니께 보여드려요? 너 이번 명절에 친정에 용돈 보냈니? 내 아들이 너한테 홀려서 아주 네가 제대로 호구 잡았다 싶은가 본데 나는 달라. 어디 감히 우리 집 돈을 밖으로 빼돌려? 시아버지한테 친정어머니 일본에 계시다고 해서 명절에 친정에도 못 가는데 그럼 그 정도 용돈도 못 드려요? 역시 없는 애들은 참 뻔뻔하다니까. 네가 시집와서 우리 집에 뭐 한 게 있다고 친정에 돈을 보내. 너희 엄마한테 효녀 노릇하고 싶으면 남편 내조나 잘하고 말해. 남들은 남편 대표 만들겠다고 아주 별짓을 다 하는데 너는 남편은 뒷전이고 네 엄마만 챙기느라 아주 바쁘구나.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괜히 꼬투리를 잡나 했더니만 알고 보니 남편 회사 임원 중에 처가가 아주 빵빵한 사람이 있답니다. 최근에 그 처가에서 아주 중요한 바이어와의 계약에 큰 도움을 줘서 시아버지께서 흡족해 하셨대요. 그래서 시어머님의 심기가 좋지 않으신 거였습니다. 남편이 혹시나 대표 자리에서 밀리기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가 더 미우신 거였어요. 제가 아니라 훨씬 더 능력 있는 집안의 며느리가 들어왔어야 했는데 싶으신 거였죠. 그런데 그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심장에 이상이 있으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증상이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이 가능한 의사들은 이미 수술 스케줄이 다 차서 지금 당장은 수술이 힘들다고 했어요. 가족들 모두가 심란한 상태로 어떻게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마침 회사 임원 중 처가가 빵빵했다고 했던 그분이 처가의 인맥을 동원해서 시아버지의 수술을 바로 하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당연히 너무나도 잘된 일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티를 팍팍 내시면서 불안해하셨어요. 대놓고 저와 그 여자분을 비교하시면서요. 봐라. 이래서 사람 조건 보고 집안도 따지는 거야. 사람이 나이 들수록 착한 건 아무 쓸모가 없어. 인맥이나 명예가 그 재산이지. 엄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꼭 그런 얘기를 해야겠어?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 수술하시게 돼서 다행인 거지. 수술 끝내고 네 아버지 회복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 그 임원 처가 덕분에 죽다 살았는데 얼마나 그 임원을 끼고 돌겠어? 그러다가 그 임원한테 대표 자리라도 준다고 하면 너 어쩔래? 엄마, 제발 그만해. 대표 자리 나 더는 욕심 없어. 아버지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겠지.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상관없다고 했겠지만 지금까지 고생해온 게 있는데 절대 아무렇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제가 많이 모자라서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때 이후부터였습니다. 저도 자꾸만 시댁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원래도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외출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전보다 더 돈도 못 쓰고 외출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부족해서 남편이 대표 자리에 못 앉게 되기라도 하면 어쩌지 하는 바보 같은 마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자격지심이라는 게 이런 거였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정말 못난 게 저도 모르게 엄마를 거기다가 제가 정말 못난 게 저도 모르게 엄마까지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 어느새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의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우울하고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 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었지만 임신 초기라 제가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저도 얼른 기운을 차려야겠다 싶었어요. 저도 이제 엄마니까요. 저도 저희 친정엄마처럼 제 아이에게 씩씩하고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자궁이 약해서 유산기가 있으니 최대한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엄마가 더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들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은 그 다음날 바로 저를 친정에 데려다 주었어요. 장모님 댁에서 며칠 푹 쉬다 오라면서요. 엄마는 제 임신 소식에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일부러 엄마에게 유산기가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는 않아서요. 엄마는 밤에 일하러 가셔야 하는데도 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 자주 해주시던 음식들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주셨죠. 그런데 제가 친정에 오니 마음이 편해서 잊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제가 친정에 온 지 단 하루 만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저희 친정까지 말이죠. 너는 몸도 성치 않은 애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하면 되지. 서울에 없는 게 뭐가 있다고 이 멀리까지 오고 그러니? 사돈, 서울에 아무리 맛있는 게 많아도 친정엄마 음식만 하겠어요. 사돈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 끼 드시고 가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또 무슨 소리를 할까 싶어 이제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제게 하듯이 저희 친정엄마에게까지 아무 말이나 막 해댈까 싶어서요. 그런데 웬일로 시어머니는 대충 말을 돌리더라고요. 아니에요, 사돈. 서울에 일이 있어서 바로 올라가 봐야 돼요. 식사는 다음에 하죠. 애미야, 그만 올라가게 짐 가지고 나와라. 저는 서울에 올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엄마와 있고 싶었죠. 하지만 엄마도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데리러 왔으니 이번엔 같이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여기까지 데리러 왔겠냐면서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시겠다고 했어요. 맛있는 거 많이 싸갈 테니 아쉬워도 몸조리 잘하고 있으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난리를 치셨어요. 너는 애가 도대체 생각이 있니 없니? 몸도 허약해서 유산기까지 있다는 애가 나한테 허락도 없이 그런 보잘것도 없는 집에 가서 자고 말도 안 되는 싸구려 음식이나 먹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 제 친정이에요. 보잘것 없다뇨.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미, 너 잊었니? 너의 친정은 일본이야. 연극을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잘해야지. 자꾸 네 멋대로 할 거야? 그러다가 네 시아버지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그래서 내 아들 대표 자리 못 앉으면 네가 다 책임질 거야? 저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제 생각만 하느라 남편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시아버지에게 제 거짓말이 들통이라도 나면 절대 안 됐으니까요. 네 남편이 친정에 갔다 오라고 등 떠밀었어도 네가 안 간다고 했어야지. 내가 모르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너는 네 남편 생각 하기는 하는 거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안 되겠다. 네가 알아서 하게 뒀다가는 너희 시아버지가 아는 건 시간 문제겠어. 너 당분간 친정 근처에는 얼씬도 할 생각 마. 저도 할 말은 많았지만 꾹 참기로 했습니다. 뱃속 아기를 생각해서요. 그리고 어머니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수술을 잘 마치신 후 집에서 요양 중이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수술이 끝난 후 제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네가 네 남편 내조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 뱃속 아기라도 건강하게 잘 낳아서 너희 시아버지 품에 안겨드리는 거. 그거 하나밖에 더 있니? 그러니까 아기 낳을 때까지는 집에서 안정, 무조건 안정만 취하는 거야. 그래도 친정엄마랑 아예 연락을 끊는 건 말도 안 돼요.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그거라면 걱정 마. 내가 사돈한테는 네 걱정 안 하시게 연락해서 잘 말씀드릴 테니까. 너는 뱃속 아기 생각해서 네 몸만 생각해. 웬일로 시어머님께서 제 걱정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당연히 뱃속 손주 걱정이시겠지만요. 그래도 이번 일만큼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제 뱃속 아기를 지켜내서 건강히 낳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면서 좋은 생각만 하며 보냈어요. 그런데 점점 몸도 무거워지고 힘들어지자 엄마가 보고 싶은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친정에 갈 수는 없으니 엄마 생각이 날 때마다 전화하기도 하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엄마에게서 답이 없더라고요. 제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친정에 잠깐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조만간 바쁜 일이 처리되는 대로 친정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경비 아저씨께서 조용히 제게 다가오시더니 잠깐 하실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천시포 사모님이 시어머님 맞으시죠? 네, 저희 시어머니세요. 왜 그러세요? 며칠 전에 내가 새댁 앞으로 택배가 하나 왔길래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새댁 시어머니가 본인 택배 가져가시면서 며느리한테 갖다 준다고 가져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택배가 뜯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장에 던져져 있더라고.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주워다 놨어요. 저는 경비 아저씨가 쓰레기장에서 주웠다는 택배 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아저씨 말대로 주소를 확인해보니 저희 집 호수가 맞았어요. 그리고 보낸 사람의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엄마의 이름이었죠.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온 택배 박스를 제게 말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레기장에 버려버린 거였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박스를 든 채 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어요. 왜 어머니 마음대로 제 택배 박스를 쓰레기장에 버리셨는지를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어요. 너희 친정엄마가 보내봐야 뭘 보냈겠니? 당연히 필요도 없는 물건 보냈을 것 같아서 내가 알아서 처리한 거지. 그게 말이 돼요? 안 그래도 엄마랑 연락 안 돼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마음대로 제 물건을 함부로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바쁘면 연락 안 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그래. 어디 한번 같이 보자. 너희 대단하신 어머니께서 뭘 보내셨는지. 어머니는 연신 궁시렁거리시면서 박스를 여셨어요. 그런데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갑자기 깨악 비명을 지르시더니 그대로 뒤로 쓰러져 버리셨어요. 박스 안을 보고는 저도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피로 쓴 듯한 혈서가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서 박스 안에 들어있던 혈서를 보고 나자 그제야 무슨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다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돈 좀 있다고 감히 당신이 나랑 내 딸 사이 갈라놓으려고 해? 거기다가 뭐? 내 딸이 나처럼 가난한 엄마와는 만나고 싶지 않아 한다고? 나는 당신 말 못 믿어. 도대체 당신 내 딸한테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제발 내 딸 안부라도 알려줘. 시어머니는 제게는 저희 친정엄마가 제 걱정 안 하도록 연락을 해주신다고 해놓고는 저희 친정엄마에게는 제가 엄마와 인연을 끊고 싶어 한다고 거짓말을 했더군요. 거기다가 저나 남편이 엄마한테 전화할 게 뻔하니 어느새 제 휴대폰과 남편 휴대폰에 엄마 번호를 스팸 신고까지 해뒀더라고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말이죠. 그래서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은 거였어요. 친정엄마는 저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제가 걱정돼서 계속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연락했는데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이 일로 저와 친정엄마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다 시어머니에게 놀아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롯이 아들을 대표 자리에 앉히겠다는 목표 하나뿐이었습니다. 당사자인 아들의 마음조차 상관없이 말이죠. 이렇게 된 이상 더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 길로 저와 남편은 집에서 요양 중이신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사실대로 말했어요. 남편은 대표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면서요. 그날 일로 저와 남편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후련해졌지만 그렇지 않은 한 분이 계셨죠. 역시나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셨습니다. 다음날 바로 남편이 출근한 이후 일부러 제가 혼자 있을 때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네가 내 아들 인생 망칠 줄 알았다니까? 나는 너 절대 내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거지 같은 너희 엄마한테나 가버리라고. 당신 지금 몰상식하게 며느리한테 뭐 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출근한 줄만 알았던 남편이 시아버지를 태운 휠체어를 끌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소리치던 시어머니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얘기 다 들었다. 이 멍청한 연극, 그리고 사돈한테 무슨 짓까지 했는지. 어이구, 이 여편네야.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그리고 감히 내 손주까지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해?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 당신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저 여우 같은 게 애초에 우리 집을 호구로 보고 들어온 거라니까? 여보, 당신 나 못 믿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횡설수설하며 거짓말을 하셨지만 시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새아가,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네 시어머니 대신해서 내가 사과한다. 사돈에게도 내가 따로 사과를 드릴게.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죄송하죠. 내가 너랑 약속한 게 아직 하나 남았지. 그거 내가 오늘 들어주마. 네가 한 거짓말 다 용서해 줄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실수하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을 꼭 닮은 남자아이요. 저는 아이를 낳자마자 산후조리를 하겠다며 남편과 친정으로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러라고 하셨어요. 뭐든지 저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셨죠. 엄마는 왜 멀쩡하게 큰 집 놔두고 이 좁은 집에 왔냐고 하셨지만 저는 당분간 엄마 곁에 있고 싶었어요.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지난 시간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서로 간의 서운한 점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병원에서 나온 이후 아이 얼굴도 못 보고 계시니 아주 똥줄이 타시는 중입니다. 저와 남편에게 매일 돌아가며 전화를 거시고 하루 종일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몸조리 끝날 때도 되지 않았어? 나도 내 손주 너무 보고 싶다. 바쁘면 사진이라도 좀 보내줘. 내 손주 얼굴은 내가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냐? 너희 이제 그만하고 빨리 돌아와. 손주 보고 싶어서 이대로 말라 죽겠다. 저희는 당분간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친정어머니의 서러웠던 마음에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머니도 좀 당해보셔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좀 헤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